네, 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제 2강 강의를 맡게 된 박진환 강사입니다. 네, 이제 저번 강의 1강 때는 이제 전반적인 통계에 대한 용어 정리, 그리고 표와 도수분포표,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리들,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도 조금씩 수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배울 대표값이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표값이라는 거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 집단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집단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값들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1반과 2반과 3반과 4반이 있었는데 1반은 수학 점수 평균이 70점이래요. 2반은 65점이래요. 3반은 81점이래요. 4반은 75점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는 1반을 대표하는 대표값, 2반을 대표하는 대표값, 3반을 대표하는 대표값, 4반을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물론 1등이 어느 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1등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꼴찌도 어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략적인 대표값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은 점수가 제일 높은 3반이겠구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는 반은 2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대표값을 쓴다. 그 대표값은 여러 가지 숫자가 쓰일 수 있다. 비단 평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부터 배우겠지만 최빈값, 중위값 등등 다양한 대표값을 우리는 쓰곤 합니다. 그 집단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고자 하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고요. 대표값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계산적인 대표값, 그리고 위치적인 대표값으로 나뉘어요. 자, 계산적인 대표값은 근데 책에서 보시면 살짝 가로해놓고 추상적인 대표값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얘는 추상적이지 않은 거죠. 위치적인 건. 자, 근데 보세요. 계산적이다라는 것과 말과 추상적이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게 조금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산을 해서 계산적으로 다 구했는데 그게 왜 추상적인 거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자, 이 추상적이라는 말은 어떤 걸 근거로 말하는 거냐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으니까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치적인 대표값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반 예로 듭시다. 2반에 수학 점수 평균 65점이었죠. 근데 어느 날 2반에 전학생이 옵니다. 전학생이 오는데 전학생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수학을 100점을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65점에서 올라가겠죠. 극단적인 값이 등장을 했어요. 혹은 전학생이 공부를 엄청 못해요. 다 100시로 냈어요. 그러면 빵점이겠죠. 그러면 빵점을 맞았을 때 65점에서 평균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값들의 존재에 의해서 평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다 높은 점수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애들이. 근데 빵점이 여러 명 전화 갔어요. 그러면 마치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몇 명밖에 없고 그냥 극단적으로 못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공부를 다 잘해요. 전체적으로 잘하는데 평균이란 대표값만 딱 봤을 때는 평균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만 봐서는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적인 대표값, 아까 예를 들었지만 평균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극단적인 값들에 의해서 바뀌어요. 하지만 위치적인 대표값들은 뭐냐면 이거를 점수들이나 이런 거를 순위로 쫙 나열을 했을 때 순위에서
등수에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딱 중간 등수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을 했다 칩시다. 근데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을 했는데 1등이 이게 뭐 이 100점 만점이랑 1등이 원래 70점이었는데 1등이 10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50등 하는 애의 점수가 바뀝니까? 등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1등이 점수가 더 오르던 100등이 점수가 더 내려가던 50등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50등이에요, 걔는. 1등은 어차피 자기보다 잘한 애였으니까 점수가 올라가든 말든 내 등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50등 이런 거를 대표값으로 내세웠을 때는 이걸 위치적인 대표값이라고, 이 값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추상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계산적인 대표값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는 평균도 그냥 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이 있고요. 자, 산술평균 하면 여러분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잘 아시는 기하평균도 있고요. 조합평균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아마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평방평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계산적인 대표값이에요. 평균도 그냥 평균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수학 점수 평균은 산술 평균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유형의 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평방평균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위치적 대표값은 중위수, 최빈값, 그 다음에 사분위수, 요 세 개가 위치적인 대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랑 이렇게 7개, 총 7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알아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산술평균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술평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산술평균이 뭐예요? 우리가 평균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수학 10점을 맞았어요. 10점. 2번 학생이 30점을 맞았어요. 30점을. 그 다음에 3번 학생이 50점을 맞았어요. 자, 이 세 학생의 점수 평균은 이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계산해요? 10 더하기 30 더하기 50분의 이게 오버 3 이렇게 3분의 10 더하기 30 더하기 50 이렇게 계산하죠. 다 더하면 90점. 90에 3 나누니까 30. 그러니까 즉 이 세 학생의 점수 평균은 30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각각의 개개인의 점수를 다 더해요. 다 더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xi라는 각각의 점들의 값들이에요. 요게 점들의 값들을 다 싹 다 시그마 더해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총 개수 n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산술평균의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산술평균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기하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술평균은 보통 x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이제 뒤에 가서 뭐 회귀분석, 뭐 분산분석 엄청나게 많이 배울 거예요. 자, 그때 x바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산술평균이란 얘기예요. 이 데이터의 산술평균. 자, 이 기호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산술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요. 뭐 당연히 산술평균 아까 말했던 듯이 계산적인 대표값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니까 엄청나게 큰 값이 들어오면 커지고 엄청나게 작은 값이 들어오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을 어떤 대표값으로 쓰는 일은 조금 산술평균보다는 적어요. 산술평균이 거의 대부분의 대표값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하평균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하평균을 일단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하평균은 G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G는 각각 데이터의 값을 x1, x2, x3, 뭐 xn 이렇게 쭉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x1, x2, xn까지 다 곱해줘요. 다 곱해준 다음에 n 루트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이게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xn 다 곱한 다음에 n분의 1승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요걸 해준 게 결과값이 기하 평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총 2점, 수학 점수 2점을 맞았어요. 10점 만점에 2점 맞고 B가 4점 맞고요. C가 8점을 맞았대요. 자, 이것의 기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총 데이터가 몇 개였죠? 3개였죠? 그러니까 3승근 루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2, 4, 8이고 8, 8, 64니까 64의 3분의 1승은 64는 계산해 주시면 뭐 4가 될 거예요. 4. 그래서 요 세 명의 기하 평균은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각각의 계산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값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합 평균. 할머니라고 해서 아마 H를 쓰는 것 같아요. H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조합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xi,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xi라고 했죠. 그럼 xi들을 역수를 취해요. 그 다음에 다 더합니다. 다 더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해요. 요게 바로 조합 평균의 값이, 역수를 취해서 뭘 곱하냐면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n을 곱해요. 요게 바로 조합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단순 조합 평균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 여기 있긴 한데 요걸 다시 분모로 보내버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n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i분의 1 각각 데이터들의 역수들을 다 더한 값을 평균 내는 거죠. n분의 1 곱해주는 게 평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수들의 평균을 다시 역수를 낸 게 조합 평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조합 평균을 계산을 한다. 뭐 계산이야 뭐 직접. 그리고 요거는 아마 물리 문제에서 거리 뭐 속력할 때 가끔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이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일 거예요 아마. 근데 중학교 2학년 과학에 나오긴 하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아 그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이 계산 방법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 산술 기하 조화까지는 고등학교 레벨에서 나와요. 근데 평방평균은 잘 등장하지가 않거든요. 네 번째, 평방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짚고 넘어가자면, 뭐 이게 나중에 대학교 레벨 가면 가끔 쓰이는 개념이긴 하는데요. 분산과 표준편차 등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인 대표값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산술평균은 뭐였어요?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하기만 하는 거였죠. 평방평균은 각각의 값들을 다 제곱을 해요. 그 다음 더해요. 제곱한 걸 더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n으로 나눕니다. 그 제곱한 값들의 합을 평균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들을 루트를 씌워버려요. 요게 바로 평방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산술, 기하, 조화, 평방 이렇게 나왔는데 요 네 가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요 네 가지는 다 추상적인 대표값으로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치적인 대표값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중위수, 최빈값, 사분위수 요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위수. 영어로는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미디안이라고 하면 오히려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중위수가 언제 많이 등장을 하냐면 대학교 때 그레이드, 교수님이 이제 점수를 주시죠. A, B, C, D, F 이렇게 좀 그레이드를 주시는데, 그레이드를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몇 그레이드를 받을지 잘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할 때 미디안을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평균도 중요해요. 산술 평균도 굉장히 시험 점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알기가 쉬운데, 미디안이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은 중위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했지만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했을 때 중간 등수에 있는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 등수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3, 10, 100. 엄청 큰 숫자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자, 이렇게 점수가 5개가 있어요. 5개의 점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누겠지만 중위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3등이네. 1등, 2등, 3등이죠. 3등이네 점수를 5명 중에 중간이면 3등이잖아요. 3등을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중위수 중간에 있는 수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분이 걱정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이게 홀수계니까 중간에 딱 하나인데 중간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요 두 개 평균 이게 둘 다 중간값이잖아요. 이 중간값을 평균 내서 구하는 경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 4 하면 3이겠죠. 그래서 중위수는 3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 중위수는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이게 있더라도 얘가 중간 등수인 건 변하지 않아요. 얘가 여기서 0 하나 더 붙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쭉 사라지고 1000으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등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수. 그러니까 딱 학생들 중에서 중간 등수한 애가 점수가 50점이다. 근데 내가 52점이다. 그러면 얘보단 중간보다는 앞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만 잘하면 B부를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대로 가면 B겠지만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그레이드를 많이 매길 때, 그레이드에 대해서 궁금할 때 중위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빈값이라는 거예요. 최빈값. 자, 이거 미디언이 아니라 모드라고 하는데요. 최빈이라는 게 뭐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최고로 빈도 있게 등장하는 값이라는 거죠. 최빈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50점이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50점이 4명 있어요. 그리고 30점이 3명 있고 10점이 1명 있어요. 여기서 최빈값은 뭘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뭐예요? 50점이죠. 4명 등장했잖아요. 가장 많잖아요. 이게 바로 최빈값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만점이 등장하든 마이너스 만점이 등장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최빈값은 만점이 1명 등장하든 마이너스 만점이 1명 등장하든 간에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죠. 얘가 4개인 거는 얘가 가장 개수가 많은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적 대표값이기 때문에 위치적 대표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최빈값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수가 제일 많냐를 계산하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최빈값, 뭐 최빈수라고 합니다. 최빈값이라 사실 크게 최빈값이라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최빈수가 여기 책에 적혀 있는 용어니까 최빈수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얘기했던 4분위수. 아까 대학교 그레이드 얘기할 때 중위수를 많이 묻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중간 등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근데 4분위수 여기서 좀 더 통계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은 4분위수에 대해서 물어요. 영어로는 퀀타일, 퍼스트 퀀타일, 세컨드 퀀타일, 서드 퀀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분위수가 뭐냐면 전체 등수가 있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 칩시다. 여기서 뭐 중간은 중위수 50점, 50점 맞은 53점이 중간 등수였다 해봐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4분의 1, 첫 번 시작 1등부터 전체 학생의 4분의 1까지 끊기는 등수.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등 말하는 거죠. 25등. 25등이 몇 점이냐? 예를 들어 75점이라 해봐요. 그러니까 요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요거는 100명 중에 75등. 4분의 3지점. 그리고 얘는 4분의 1지점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4분위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특정 값들을 4등분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확하게 중위수만 알려주면은 내가 77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쯤인지 여기인지 모르잖아요.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분위수까지 알려주면은 내가 앞에 상위권 25% 안에 들어가 있는 점수구나. 그러면 A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하위권 25%에 들어간 점수구나. 잘못하면 C나 D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4분의 수는 전체 등수에서 4분의 1 지점에 있는 i의 점수와 4분의 3 지점에 i에 있는 점수. 그러니까 third quantile이 세 번째, first quantile이 첫 번째인데 여튼간에 4분의 수는 전체를 4등분해서 각각의 그 경계점이 되는 점수들을 알려주는 걸 4분의 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7가지 계산적인 대표값들 그리고 위치적인 대표값들에서 7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대표값들의 요거 3개는 위치적인 거니까 놔두고 앞에 배웠던 4가지 계산적인 대표값들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왜냐면 그건 계산하는 거니까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뭐 물론 중위수도 포함을 시켜서 대표값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술평균을 정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중위수를 정말 많이 쓴다고 했죠. 중위수. 그 다음에 최빈수도 사실 쓰긴 해요. 자, 요 3개를 비교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할 게 계산적인 것들에서 아까 계산적인 것끼리 한다 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2번은 결론이 간단해요. 2번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술평균을 보통 x바라고 한다 했죠. 기하평균을 지오메트릭해서 g라고 하고요. 조화를 할머니라고 해서 h라고 하는데 보통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물론 등호가 붙을 수도 있어요. 등호 조건은 모든 데이터 관측값이 같을 경우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튼간에 크기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굳이 수리적인 증명은 덧붙이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일단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됐고 이번엔 좀 섞어서 산술평균과 중위수와 최빈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1번은 2번만큼 간단하진 않아요. 1번은 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2번은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1번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좌우대칭 분포일 때 좌우대칭 분포라는 게 뭐예요? 점수를 쭉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는 거예요. 벨 쉐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딱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에서 산술평균과 x바와 중위수는 m, 최빈수는 m0, m2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최빈수와 중위수 그리고 산술평균과의 관계를 최빈치라고 하죠. 여긴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최빈 앞에 나와 있으면 그냥 이 말하는 거구나. 최빈값, 최빈치, 최빈수 그냥 알아서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산술평균, 중위수, 최빈수와 최빈치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데 좌우대칭 분포일 경우에는 산술평균 x바와 중위수 m0와 중위수 m2와 그 다음에 최빈값 m0의 값이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중간값이 평균이기도 하고 중간값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기도 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쁘게 딱 3개 다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느냐 시험 결과가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웠으면 어떻게 돼요? 못한 애들은 우르르 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좀 잘한 애들 시험이 아무리 어려도 잘한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게 민 것 같이 생겼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x바가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중위수보다 큽니다. 그리고 중위수는 왜냐면 요쯤이거든요. 중간 등수니까 약간 치우쳐서 아까보다 여긴 근데 여기가 산술평균이에요. 이건 증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여튼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쳐진 어려운 시험이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더 커요. 중위수보다. 그 다음에 중위수는 최빈값보다 큽니다. 최빈값은 여기 위니까 여기니까. 아시겠어요? 자, 요 관계를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자 시험이 그냥 적당히 나온 거, 어렵게 나온 거 이번 어렵게 나온 것까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에는 쉽게 나온 걸 생각해 봐야겠죠. 쉽게 나와서 전부 다 잘 봤어요. 큰일 났네. 전부 다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소 관계가
아까랑 바뀝니다. 요 경우랑 반대가 돼버려요. 최빈 값이 여기라서 제일 크고요. 그게 그 다음에 중2 값이 크고 그 다음에 평균이 제일 작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이 적당히 어렵게 쉽게 나온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좌우 대칭 분포, 왼쪽으로 밀린 분포, 오른쪽으로 밀린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산술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수의 관계가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삼포도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삼포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면 좋은 개념이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평균과 함께 분산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건데요. 이제 삼포도에 대한 개념은 다시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포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삼포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에 대한 얘기죠. 분산에 대한 얘기인데 뭐 쉽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접하던 것이 분산이었을 것 같아서 분산을 얘기를 한 거고요. 삼포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절대적인 분포의 삼포도가 있고요. 상대적인 분포의 삼포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분포의 삼포도에는 범위가 있고요. 평균 편차, 사분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분포의 삼포도에는 세 개가 있는데 변이, 개수, 뭐 1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분위, 이거 이 편차 개수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편차 개수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요 크게 7가지가 삼포도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7가지를 각각 해봤던 것처럼 대표값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눠서 다 해봤던 것처럼 요 7가지도 각각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범위부터 하겠습니다. 범위. 가장 쉬워요. 이거는 가장 쉬워요. 말 그대로 범위예요. 레인지. 범위인데 뭐냐면 그냥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 아까 했었죠? 아까가 아니라 전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전 강의에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준 거예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준 값,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게 크다는 거는 뭐 말이에요? 요게 크다는 건 이렇게 퍼져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작다는 거는 모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범위가 모든 걸 잘 설명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떤 극단적인 예시에 따라서 범위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빵점이 한 명 있고 100점이 한 명 있으면 참 이게 고르게 이렇게 막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사실 크게 이렇게 극단적인 값들에 의해서 막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맞죠? 범위가 100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퍼져 있긴 하지만 극단적인 값에 양 몰린 것들은 좀 더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 마치 0, 10, 20, 30 고르게 해서 100까지 돼 있는 자료랑 이 자료 두 개 자료에서 범위의 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죠. 0, 10, 20, 30에서 100까지 있는 것도 범위는 100이고요. 0이랑 100밖에 없는 것도 범위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값들만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삼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범위. 최상계급의 뭐 책 보시면 최상계급의 상한값 빼기 최소계급의 하한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평균 편차. 요건 좀 더 리즈너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이 쭉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의 평균을 산술 평균을 x바라고 한다 했죠. x바인데 그 x바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요. xi들이 각각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x바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들을 다 더해요. 그 차이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차이들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과 그 데이터 전체의 평균 값과 그 데이터 간의 각각 개인적인 값들의 차이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평균 편차인데 이게 오류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의 평균, 에러들, 요거 각각 에러들이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에러들인데 에러들을 다 더한 거를 평균 낸 거니까 오류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편차예요. 세 번째, 4분 편차. 4분 편차인데 아까 4분위수 기억나시나요? 4분위수 한 거? 전체 4분위수가 뭐였죠? 전체 등수에서 4등분 한다 했죠? 4등분 해서 요게 퍼스트 퀀타일, 이게 100점이고 이거 빵점이라면 1등 꼴찌라면 퍼스트 퀀타일 Q1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중위수를 Q2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 더드 퀀타일이라고 해서 Q3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4분 편차가 뭐냐면 Q1과 Q3의 사이의 값을 2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Q3,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Q1이 여기 이런 경우는 더 큰 경우인데 보통 Q3가 더 크거든요. 거꾸로죠. 퍼스트 퀀타일, 서드 퀀타일 이렇게 되는데 서드 퀀타일 값에서 퍼스트 퀀타일 값을 빼고 2를 나눈 게 4분 편차의 값입니다. 요 차이의 반을 한 게 퍼져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예,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범위 평균 편차, 4분 편차. 네 번째. 표준 편차.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많이 쓰이는 건데 보통 수학에서는 시그마라고 스몰 시그마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분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 그냥 표준 편차입니다. 자, 여기서 또 몇 개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 정의는 이래요. 정의는 어떠냐면 xi, 아까는 평균 편차가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에러들을 더해서 평균 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에러들을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평균을 내요.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이게 분산의 정의고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요게 표준 편차의 기본 정의인데 요 식을 살짝 바꾸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요거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서 일일이 다 빼서 제곱까지 해서 다 더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요거를 조금 바꾸면 분산에 대한 유명한 공식이 탄생을 합니다. 뒤에도 좀 언급이 될 텐데 분산에 대한 유명한 공식이 뭐냐면 자, 처음에 외계어가 쓸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E라는 게 이 대가로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왜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값인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균이랑 같은 말이에요. 산술 평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제곱. 각각의 데이터들을 제곱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을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xi들 말하는 거예요. xi들.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제곱한 거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이거는 x에다가 2가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데이터의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에 제곱한 거를 빼준 게 분산이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쉽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튼간에 분산을 계산할 때 요런 방법이 있다더라.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번 공식을 외워두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나 범위도 그렇고 평균 편차도 그렇고 4분 편차도 그렇고 표준 편차도 그렇지만 값이 크면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이 작으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삼포도에서 절대적 삼포도에 대한 얘기를 절대적 삼포도의 4가지 절대적 삼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가까이 거를 언제 쓰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4분 편차는 언제 쓸까요? 아까 대표값 얘기했잖아요.
대표값이 4분위수일 때, 대표값을 4분위수로 정했을 때 3포도를 4분 편차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값을 평균이라고 했다. 그때는 3포도를 평균 편차를 쓰거나 표준 편차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잘 매치가 되는 3포도 종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의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절대적인 3포도를 봤으니까 상대적인 3포도에서 상대적인 분포의 3포도에 대해서 봐야겠죠. 첫 번째,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뭐 읽어볼게요. 표준편차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도 하는데 뭐 CV라고 쓴다고 그랬죠. Coefficient of Variance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편해요. 뭐 구체적인 개념보다는 그 언제 쓰이냐? 추정통계학 첫 번째 강의에서 추정통계학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막 가설 세우고 검정한다고. 추정통계학에서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는데 얼마나 뽑아낼까? 내가 모 집단에서 얼마나 뽑아낼까를 결정할 때 쓰이는 것이 변이계수이기도 하고요. 변이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CB라고 한다 했죠. 자, 평균, 당연히 산술평균이에요. 이거는 그 분의 표준편차. 뭐 S라고 하는데 평균분의 표준편차로 계산을 해주는 게 변이계수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3포도는 크면 퍼져 있고 작으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도 크면 퍼져 있고 작으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위 편차계수. 4분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Q1, Q2, Q3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쵸?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Q3 빼기 Q1의 2로 나눈 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4분 편차죠. 4분 편차에다가 뭘 나누냐면 중위수를 나눠요. 중위수를 나눕니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Q2죠? 그쵸? 왜냐면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자, 요거 두 개 차이 값에 1 나눈 거를 중위수로 나눠요. 중위수로 나눈 거에다가 곱하기 뭘 한다? 100을 하는 게 4분위 편차 계수라고 합니다. 뭐 곱하기 100, 뭐 100을 하면 퍼센트가 붙는 거고 100을 안 하면 퍼센트가 안 붙는 거겠죠? 뭐 100을 안 해도 되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4분위 편차 계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평균 편차 계수라는 건데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읽어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위수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평균 편차.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 평균 편차 있죠? 이 평균 편차를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얘를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중위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ME 중위수로 나눌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산술평균 X바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떨 때 이걸 쓰고 어떨 때 이걸 쓰나요? 당연히 대표값이 중위수면 이걸 쓰고요. 대표값이 산술평균이면 이걸 쓰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막 분포가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생기거나 막 이러지 않으면 아마 비슷한 값이 나와요. 평균과 중위수는 거의 비슷한 값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편차 계수는 계산을 해준다. 변이계수, 4분위 편차계수, 평균 편차계수 다 뭐예요? 기존의 표준 편차라는 것에 평균을 나눴죠. 얘는 4분 편차라는 것에 중위수를 나눴어요. 얘는 평균 편차라는 것에 중위수 혹은 산술 평균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절대적 3포도에서 평균이나 중위수 같은 걸 나눠주면서 좀 더 상대적인 개념을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3포도예요. 상대적인 3포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요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요것도 그냥 평균이나 여기 앞에 4개에서 평균이나 중위수를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하여튼 요 7가지 앞에서 한 3포도의 7가지 3포도에 대한 계산법은 꼭 알아두시고 뭐 특정 그 3포도는 언제 더 많이 쓰이는지 뭐 표본의 개수를 정할 때 쓰이는 거는 변이계수라든지 뭐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개념 그리고 어느 게 더 샤프한 자주 쓰이는 3포도인지 특히 표준 편차는 훨씬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쓰이는 산포도고요. 범위는 엄청나게 적게 쓰이는 산포도고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포도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까지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에서 배웠어요. 그것을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라던가 대표하는 값, 대표값을 배웠고 그 집단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말하는 산포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다 한 것이냐? 아직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정률, 첫 번째가 정률이에요. 정률이 뭐냐면 그 통계학 계산할 때 좀 편하라고 해놓은 건데요.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긴 힘든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아까 분산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분산 설명할 때 분산에 뭐 다른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적었던 공식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정률에 얘기할 때 등장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정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식도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식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결론적으로 식 적어볼까요? 자, 각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에러에 K승을 해요. K승을 한 거에다 도수를 곱하는 거에 몇 개씩 있는지. 이거 그러니까 K승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평균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n분의 이게 fi 곱해지는 거는 원래 얘기를 안 했었죠, 앞에서는. 왜 얘기 안 했냐면 요거는 도수분포 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fi가 곱해지는 거고요. 원래는 안 곱해져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xi 빼기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의 k. 요게 k에 대한 정률이라고 합니다. k차 정률. 아까 평균 편차는 이 k가 1이었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k가 2인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쵸?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더 평균 편차와 표준 편차 같은 개념들을 조금 더 쉽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 책에 보시면 8가지 성질이 나와 있는데 7번이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7번이 이 공식에 대한 얘기고요. 5번은 평균에 관한 1차 정률은 0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n분의 1의 시그마 xi 빼기 이게 1차 정률이죠. 근데 평균에 대한 1차 정률이래요. 평균에 대한 1차 정률이면 얘가 평균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0이 돼버리잖아요. 0을 아무리 더해봤자 0이죠. 그러니까 평균에 관한 1차 정률은 0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2차 정률은 분산이다. 잘못 설명. 자, 평균에 대한 1차 정률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걸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하면 평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xi가 x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냥 두 번째, 평균에 관한 2차 정률은 분산이다. 2차 정률 분산이라는 게 아까 분산 정의에서 요게 2였죠? 2. 그래서 요게 평균에 대한 2차 정률. 요게 분산의 정의니까. 이렇게 6번이 분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요 공식이고 8번 자료 분포의 형태가 대칭인 경우에는 정률이 0이다 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외도와 첨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퍼져 있고 평균이 어디고 중간이 어디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분포가 얼마나 밀려져 있는지 스큐드 됐다 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밀린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엄청나게 뾰족한 애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판단할 척도를 만든 게 외도와 첨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외도는 0을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첨도는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외도는 뭐 보면은 뭐 피어슨 계수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률 계수, 사분위 계수에 대한 방법, 피어슨 계수에 대한 방법 나와 있는데요. 다 그냥 앞에서 배운 개념 똑같이 그냥 써서 대입해서 공식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 어느 걸 선택할지, 그러니까 피어슨 법을 선택할지, 정률 계수에 대한 방법을 선택할지, 사분위 계수에 대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대표값을 뭘 설정하고 어느 게 더 적절한 값, 뭐 사분위수를 지금까지 이용했는지, 아니면 정률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뭐 평균을 이용했는지, 최빈수를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이고, 저는 보통 피어슨을 많이 씁니다. 피어슨 계수를 많이 쓰고요. 여튼간에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것들 외도가 0이라면 대칭이라는 거예요. 0에 가까우면 아 이게 대칭한 분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하면 아 이게 왼쪽으로 밀렸구나, 왼쪽으로 스큐드 된 분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0보다 작다면 아 이게 오른쪽으로 밀려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도는 얼마나 뾰족한가요? 뾰족한가. 그러니까 3이라면 정규분포표. 정규분포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좌우대칭이고 적당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포거든요. 가장 예쁜 분포인데 요 분포 3이라는 건 요 분포랑 똑같다는 겁니다. 뾰족한 정도가. 그 다음에 만약에 3보다 크다면 뾰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몰려 있다는 거죠. 몰려 있다는 거고 요거를 급첨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 첨도가 3보다 작을 경우에는 좀 더 퍼져 있겠죠. 뭉툭하겠죠. 그래서 뭉툭한 다음에 요거를 완첨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첨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뭐 평일에 관한 2차 정률 분의 4차 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2차 정률의 제곱분의 4차 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아마 계산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꼭 될 겁니다. 적어볼까요? M2 제곱분의 M4. 어렵진 않죠? 이게 첨도 알파를 결정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다시 반복하지만 대표값, 그리고 삼포도, 그리고 그 삼포도의 약간 개별, 그 삼포도까지 배운 다음에 정률, 외도, 첨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총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값과 삼포도예요. 그거를 안 다음에 나중에 외도, 첨도, 그리고 정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일단 요번까지는 약간 분포의 특징, 분포를 봤을 때, 데이터를 받았을 때 분포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에 대한 기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수리적인 내용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꼭 잘 복습해서 다음 강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